네, 로키오로 픽처쇼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성지 배우님께서 로키오로 쇼또 공연도 하셨으니까 그쵸.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저희 얘기를 하다가요 또 관객분들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공연을 끝내고 나신 후에 소감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여러분들 로키오로 픽처쇼에 관심이 있으셔갖고 다들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. 저도 로키오로 픽처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덕후 중에 하나고, 그래서 로키오로 쇼 자체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9년 만에 공연이 다시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이 공연이 이번에 잘 될까? 막 이런 고민을 가지고 했었는데, 다행히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갖고 대성황리에 로키오로 쇼를 잘 마쳤고요. 로키오로 쇼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한번 GV 그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. 네, 공연 전에 GV를 한번 했었는데, 그때 뭐 이제 콜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, 과연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적극적으로 콜백에 참여를 해주실까 고민과 걱정과 우려를 저희가 이 GV를 통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, 다행히 관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닫혀진 마음을 열고 이렇게 열린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예,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관객 여러분들하고 하나 된 느낌으로 공연을 아주 잘 마쳤습니다. 네, 예, 오늘 뭐 콜백은 없지만 대신 질문은 받는 걸로 네, 대신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고요. 사실은 그 성주 배우님하고 그 로키오로 쇼에 대한 로키오로 픽처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게 덕후 얘기도 해주시고 로키오로 픽처쇼라는 작품 자체가 배우님에게는 굉장히 좀 인생 작품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. 좀 어떤 점에서 그러신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개인적으로 제가 뭐 컬트적인 작품들, 이런 작품들을 엄청 좋아하고 또 약간 B급 정서 이런 것들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.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무슨 인터뷰에서도 인생 영화 3편을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, 영화 관련된 무슨 인터뷰였는데 그때 이제 뽑았던 게 첫 번째로 뽑은 게 이제 로키오로 픽처쇼, 그 다음에 헤드윅, 그 다음에 벨벳 골든아이, 이 3편을 제 인생 영화 3편으로 뽑았는데, 너무 이제 일맥상통하잖아요, 이게 세 영화가. 근데 그런 영화들의 이제 조상님이죠. 가장 큰 조상님이고, 이 문화계의 이제 컬트 현상이다라는 말을 문화계로 이렇게 문화예술계로 가져온 작품이 바로 이 로키오로 픽처쇼예요. 원래 컬트 현상이라는 말은 그 라틴어죠. 쿨투스라는 걸로 숭배하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종교에서 나오는 언어인데, 그 말을 이제 문화 현상에 이렇게 접목시켜주는 컬트 현상이다. 그래서 그것들이 관객들이 직접 막 극장에 찾아와서 뭐 이렇게 콜백에 자기들 스스로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옷도 똑같이 입고 오고 쌀 던지면 같이 스크린에다 쌀 집어 던지고 같이 뭐 욕도 하고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고 춤도 추고,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당시에 문화 평론하는 분들이 이건 컬트 현상이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가장 조상님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주는 많은 영감들이 있어요. 그 영감들을 뭐 헤드윅이나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컬트적인 작품들이 다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고요. 그런 작품을 좋아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저에게도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말 그대로 클래식이죠. 클래식이 너무나다고 클래식입니다. 그래서 참 좋아해요. 그 어니 잡지가 텐아시아. 테나시아 맞아요. 맞아요. 테나시아. 네. 맞아요. 제가 왜 이런 것까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니까.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. 네. 사실은 그 로키오로 픽처쇼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로 먼저는 이제 뮤지컬 무대로 73년에 뮤지컬 무대로 올랐다가 75년에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첫 개봉했을 때는 사실은 흥행에 참패를 했죠. 쫄딱 많이 네. 했죠. 왜냐하면 이게 이 로키오로 픽처쇼의 이제 쿨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 당시에는 좀 반문화적인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, 영화라고 하면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도 되게 남녀 이성애 정도 이렇게 등장하고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끝나는데, 이 영화는 그런 게 아니라서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이런 영화가 있지?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2010년 년에도 보면서 뭐야 저게 약간 이러잖아요. 도대체 저게 뭐야 이러는데, 73년도에 이게 나왔으니까 얼마나, 또 영화는 75년도니까 75년도에 이걸 본,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걸 보신 분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. 그때 당시 이제 흥이 처음에 딱 개봉을 했을 때
흥행에 참패했는데 이 영화 자체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처음에 개봉했을 때 이 상영 시간 자체가 낮 시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. 그래가지고 흥행이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심야 상영이라는 문화가 당시 미국에서 뉴욕에서 특히 이 심야 상영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극장에서 이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보기 시작을 한 거죠. 이러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오늘 사실은 지금 이제 영화는 75년에 개봉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상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독일의 미넨의 어느 극장에서는 사실 그 미넨의 어느 극장이라는 곳이 이제 그 키트 그러니까 로키오로 픽처쇼의 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까 폴백 말씀해 주셨지만 비가 오면 신문으로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또 막 쌀을 던지고 빵을 던지고 하는 것들 처음 시작했던 그 독일의 극장인데 거기서는 뭐 아직도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.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이런 컬트적인 현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로키오로 픽처쇼가 가장 좀 대표적으로 그 작품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가장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뭐든지 그 원조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네, 원조집 옆에 이제 아류들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이 작품이 제가 이제 73년도에 리차드 오브라이언이 이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B급 상영관이나 그러니까 심야 상영이나 낮 시간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처음에 이 영화를 제작한 회사가 주인공으로 원래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를 쓰자고 했대요. 그래서 믹 제거는 당시에 이제 뭐 최고의 스타, 아이돌 스타죠, 따지면. 그 당시에 최고의 아이돌 스타인데, 믹 제거를 쓰자고 감독한테 얘기했는데, 짐 샬먼 그 감독이 안 된다. 이 프랑크퍼터 역할만큼은, 이제, 오리지널 그 처음 공연을 했었던 팀 커리가 해야 된다. 그걸 끝까지 우겼다고 그래요. 그랬더니 이제 제작사에서, 그래? 그러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없겠구나. 원래는 되게 크게 영화를 좀 블록버스터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주인공 이제 지금 뭐 한국 영화 시장이랑 똑같죠. 예, 이제 주인공 캐스팅 안 되면 돈이 투자가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이제 믹 제거가 캐스팅 안 되고 팀 커리가 캐스팅 되면서 아주 적은 예산의 돈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화 자체도 되게 B급 요소가 강한 그런 영화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거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사실 이제 그 뮤지컬 자체가 영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영화사 이제 20세기 폭세사에서 이거를 뮤지컬로 하면 되겠다. 그 말씀처럼 믹 제거도 프랭크포터에게 관심이 많고 믹 제거에 더해가지고 데이빗 보이도 그 프랭크포터 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로비를 많이 했다고 해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를 연출한 짐 셔먼 사실 이제 하면서 이 역할에 그 프랭크포터 역은 팀 커리밖에 안 된다. 그리고 팀 커리만 고집을 한 게 아니라 이 영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무대에 했던 배우들이 영화에까지 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24기 폭스사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중에 나오는 이제 수잔 소랜던하고 브래드 역할 했던 그 남자 배우는 그 두 사람만 그런 배우를 하고 다른 어떤 배우들은 짐 셔먼 감독의 마음처럼 무대에서 했던 배우들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빅 버짓의 영화가 스몰 버짓으로 돌아갔던 거죠.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이 데이빗 보위의 그 글램락 처음에 이제 무대 의상 만들고 화장했던 이게 페르라로사라는 그런 분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분장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도 나와가지고 팀 커리가 자신의 어떤 역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거든요. 아마 그런 배경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짐 셔먼 감독이 그렇게 가져간 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봐요. 뭐냐면 맞아요. 이 영화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렇게 막 메이저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들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큰 버짓으로 막 배우들 빅스타 썼다면 과연 이런 식의 좀 아우라가 나왔을까 이게 하는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. 요게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서 믹 제거가 나오고 그랬다면 이런 B급 정서가 아니라 진짜 우주선을 만들어서 막 날아다니고 뭔가 그러지 않을까. 의상이나 뭐 이런 것도 진짜 막 우주인들 같을 것 같고 아마 되게 촌스러웠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낸 게 지금까지 보면서 세련된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그것이 B급 정서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이 작품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말하자면 아마 이제 리처드 오브라이언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또 리프라프 역할을 직접 하기도 했고 이 리처드 오브라이언이 그 이야기도 쓰고 또 음악도 다 리처드 오브라이언이 만들었는데 이 리처드 오브라이언은요 출생이 그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원래 꿈은 양을 기르는 게 이제 꿈이었다고 해요. 근데
이 사람이 그 B급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본 거죠.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을 하면 막 음악이 나오잖아요. 뭐 프랭켄슈타인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. 킹콩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리처드 오브라이언이 그때 양을 기르는 수업을 집에서 받으면서 그 영화들을 이제 봤던 건데, 그러면서 아, 나는 양을 기르는 것보다 이렇게 좀 연기를 하고 이런 식의 좀 작품을 만드는 게 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나게 된 사람이 짐 셔먼인데, 이 짐 셔먼하고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도 한번 같이 해보고 이러는데 자기하고는 너무 취향이 안 맞는 거죠. 그래서 이 처음에 그 로키 호러 피처쇼에 대한 각본을 막 썼던 거죠. 그래서 짐 셔먼 감독한테 보여주니까 괜찮은데 한번 리허설 같은 거 한번 해볼래? 라고 하는데, 이제 처음에 제목이 이 리처드 오브라이언이 락 호러라고 지어놨는데 예, 그래서 짐 셔먼이 바꿨죠. 그 제목이 They Come From 단튼하니까요. 여기 덴튼하이라고 처음에 이제 간판에 나오잖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리허설을 하고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로키 호러 쇼라고 해가지고 뮤지컬을 했는데, 그게 또 굉장히 좀 성공을 했던 거죠. 네. 처음 뮤지컬은 되게 작은 극장에서 했거든요. 그래서 로얄 뭐 극장인가? 거기가 50석짜리 공연장이래요. 그러면은 이거보다 작은 거죠. 네, 지금 객석 여기보다 더 작은 공연장에서 50석짜리 공연장에서 이걸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, 그때 공연이 처음엔 50석짜리에서 시작했지만 그 당시 젊은이들한테 아주 큰 인기를 얻었다고요. 이런 문화 자체가 거의 어떤 시절에 뭐 이런 작품들, 말도 안 되는 작품들. 근데 뮤지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음악이거든요. 뮤지컬 뭐 내용이 뭐 산으로 가든 뭘로 가든 음악만 좋으면 일단 그 뮤지컬은 살아나요.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뮤지컬은 음악만 귀에 딱 남는 음악 몇 곡만 있으면 그 뮤지컬은 오래 갈 수 있는데, 이 로키 호러 쇼가 특히 아주 그런 것 같아요. 음악이 정말 좋아서 쓴 이 음악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, 그리고 인기를 끌었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실제로 리처드 오브라이언 제가 막 인터뷰를 막 찾아보는데 찾다가 또 발견한 게 뭐냐면, 서영재 배우님이 또 리처드 오브라이언하고 화상 인터뷰를 했다는 제가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. 진정한 성덕이죠.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. 실제로 리처드 오브라이언이 보면은, 여기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기괴한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어떤 또 인상을 받았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. 되게 지금 화상 이제 스카이 뭘까? 스카이프 그걸로 이제 했었는데, 그때 이제 그 한국일보 인터뷰였어요. 한국일보 기자분이 저랑 친한 문화 기자님이 있었는데, 그분이 이 로키 호러 쇼가 다시 한국에서 공연할 때였는데, 라이센스 호주 투어 팀들이 왔을 때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나레이터로 참여를 했었어요. 호주 투어 팀이랑 같이. 그래서 그거 할 때 이제 리처드 오브라이언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. 근데 손흥진 배우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. 그래서 한번 해보자. 그래서 같이 기획을 해갖고 했는데, 실제 리처드 오브라이언 제가 인터뷰할 때 받았던 느낌은 그냥 되게 착한 할아버지. 진짜.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갖고 왜 그러시냐고, 가서 손주들이랑 놀아줘야 된다고. 네, 놀아줘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는데, 뭐 기억에 그냥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,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 성 정체성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잖아요. 그래갖고 리처드 오브라이언한테 당신의 성 정체성은 뭐냐, 당신은 그럼 게이인가? 이렇게 사실 신뢰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, 그래서 게이입니까? 라고 물어봤더니 난 게이가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래요? 그러면 스트레이트입니까? 그랬더니 난 스트레이트도 아니다. 그러면 혹시 바이인가요? 그랬더니 난 바이도 아닌데. 그러면 도대체 어르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? 그랬더니 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성을 가진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좀 지금 말씀드릴 때는 좀 뭐라 그럴까,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당시 인터뷰를 할 때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, 그 시티 헌터라는 만화 보면 100톤짜리 해머로 머리 맞잖아요.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. 왜냐면 저도 나름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하면서 이 중에서 좀 고정관념이 없고 깨어있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막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, 저 자체가 얼마나 이 고정관념에 쌓여 있었나. 70먹은 노인네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젊은 30대인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정관념에 쌓여있지? 왜 성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딱 구분해서 나누고 있었지? 이분은 이런 대답을 나한테 하시는데, 그래서 그때 약간 뭔가
짠 하면서 득도하는 기분이 있어가지고요. 그 중국 고대 철학자들 보면은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현인을 찾아가잖아요. 그래갖고 한 마디 두 마디 대화를 해서 득도를 한다고 하죠. 약간 그때 리처드 브레일 만났을 때 인터뷰가 저희 개인적으로 좀 득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어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좀 시야나 이런 것들이 더 넓어졌던 것 같고,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사고를 할 때 얼마나 고정관념에 쌓여있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리처드 브레일은 실제로는 되게 그냥 친숙한 동네 할아버지 같아요. 예뻐요. 그리고 실제로는 좀 예뻐 보였어요. 네. 근데 뭐 리처드 오버웰은 여전히 활동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굉장히 놀라운데요. 배우님께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로키호러 픽처쇼를 영화로 봤을 때와 그리고 로키호러 쇼를 직접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또 맡으셨잖아요. 처음에는 나레이션 역할, 네. 박사 역할을 맡으시기도 하셨고 했는데, 그러면서 또 직접 연기를 하면서 그 영화를 바라보는, 또 뮤지컬을 바라보는 이 작품에 대한 좀 생각들이 바뀐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뭐 생각이 바뀐 것보다는 영화, 제가 처음 본 거는 진짜 영화보다는 공연을 더 먼저 봤고요. 공연을 보고 나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이런 말이 확 가는 공연이 있나? 막 약간 이런 표현으로 막 심장을 뛰게 만들고 공연을 보는데, 예전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하고, 그러다 보니 영화를 또 알게 돼서 영화를 또 찾아서 보게 되고, 영화를 보니까 이 팀 커리를 보는 순간 와,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캐릭터가 있지? 그러니까 요즘 사실 뭔가 캐릭터를 딱 생각나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조니 뎁의 캐리비안의 해적, 조니 뎁, 잭 스페로 선장, 뭔가 캐릭터로서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. 아니면은 뭐 조커 뭐 이런 캐릭터 이런 게 있는데, 그런 것들의 그런 캐릭터 중에 오브 갑이 팀 커리가 연기한 프랑크푸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공연을 보고 영화를 봤을 때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물론 제가 봤을 때 이제 홍록기 형이 그 프랑크푸르터를 했었는데,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로키호러 쇼의 프랑크푸르터의 대명사는 홍록기, 로키호러 쇼의 대명사는 홍록기였고, 제가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. 근데 아무튼 로키 형도 너무너무 멋있게 충격적으로 하셨는데, 팀 커리를 보는 순간 정말 와,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실제로 팀 커리가 그래서 이 로키호러 픽처쇼를 찍고 나서 캐스팅이 안 됐다고요. 이 이미지가 너무 세서 역할들을 잘 맡지 못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진짜 명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집에 2에 나오잖아요. 거기 정말 뜬금없이 나홀로 집에 2에 나와가지고 너무 놀랐었는데,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영화 공연을 보면서 제일 뭐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 생각이 바뀐 것보다는 이 팀 커리가 연기한 프랑크푸르터에 대한 이 문화적 충격, 세상에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충격이 제일 컸고, 그래서 제가 연기할 때도 이 팀 커리가 연기했던 것들을 되게 모티브로 많이 삼고, 물론 또 그대로는 뭐 한다고 그대로 되지도 않고, 그래서 이제 팀 커리가 잘 했던 것들, 그런 것들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재화시켜서 또 팀 커리를 이제 프랑크푸르터를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. 예전에 프랑크푸르터를 연기했던 거랑 또 올해 프랑크푸르터를 연기한 거랑 또 저도 나이를 먹고 배우로서 발전이 있어서 좀 더 만족스럽게 공연을 한 것 같고,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돼서 프랑크푸르터 역할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연기를 하지 않을까. 그때는 이제 팀 커리 생각 안 해도 될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팀 커리라는 이제 배우도 배우지만 이 로키호러 픽처쇼에서 연기한 프랑크푸르터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좀 전대미문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쵸. 아무래도 그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. 엄청나죠. 오죽하면 그 작년인가에 그 제가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, 롤링스톤즈에서 그 몇십 주년 기념해서 초연 영화 그 배우들을 다 모았어요. 한 자리에 인터뷰를. 그래서 뭐 팀 커리, 수잔 서렌튼, 뭐 거기 있던 4명인가 5명의 배우를 모아서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, 리처드 고량은 이제 없었고요.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. 로키호러 쇼는 뭐뭐뭐 이거였는데, 모든 배우가 다 로키호러 쇼는 팀 커리다, 로키호러 쇼는 팀 커리다. 4명의 배우가 하고 마지막 팀 커리를 앉아서 그걸 봤는데, 진짜 그 정도로 로키호러 픽처쇼에서의 팀 커리의 그 영향력, 에너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고, 그것이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흐른 이 시기에도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정말 우리에게 큰 임팩트를 주는 게 그 정도로 연기를 잘한 거죠.
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리처드 오브라이언이 굉장히 좀 불만일 것 같아요. 사실은 로키 호러 쇼 같은 경우는 예, 팀 커리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기도 했지만 이 세계관 자체를 만든 거는 아무래도 이제 리처드 오브라이언이기 때문에 되게 우리는 이렇잖아요. 처음에 이제 교육 같은 걸 받을 때 뭐 깨끗한 것만 보고 올바른 것만 보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사실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일탈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에 대한 좀 가치를 또 알아가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을 주는 게 바로 이런 좀 로키 호러 피처 쇼 같은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막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이야기야, 이게 어떤 주제를 갖고 있을까 이런 얘기도 좀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처음에 결혼식 장면 같은 데 보면 표어처럼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. 공정하고 담대하게.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영화를 좀 규정하는 어떻게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 이제 공정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근데 그런 어떤 공정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. 근데 그게 지금 이 영화가 처음 등장한 게 75년이면 벌써 32년 전인가요? 그때 42년 전, 뭐 42년 전. 거의 40년이 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때였고 그렇죠. 그래가지고 이 영화도 보게 되면 처음에 이 그 수잔 서렌던과 브래드 부부가 이렇게 부부는 아니죠.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막 차 타고 그 성에 갈 때 비 올 때 나오는 라디오에 나오는 게 그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사인할 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라디오 나오니까 이 영화가 지향하는 어떤 바가 또 바로 거기에 좀 압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로키 호러 피처 쇼나 로키 호러 쇼 하시면서 이 영화가 어떤 좀 말하는 어떤 바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신 지점이 있나요? 그럼요. 이 작품이 주는 주제는 거의 대사 노래 가사에 그냥 딱 나와요. Don't dream it be. 이게 이 작품이 주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꿈꾸지 말고 직접 해봐라. 이것이 바로 작품이 주는 주제인 것 같고 사람은 사실 누구나 자기만의 은밀한 상상들을 다 하잖아요. 그것을 뭐 실제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머릿속으로는 누구나 다 나쁜 것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. 뭐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탈도 다 꿈꾸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꿈꾸지 말고 직접 한번 해봐라. 이렇게 이 작품이 주신 것 같아요. 따져보면 물론 그 안에 되게 철학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들도 많이 있지만 액면적으로 이 작품이 주고 있는 가장 겉으로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그 노래 가사에 있는 것 같아요. Don't dream it, be it. 그래서 저희도 공연할 때 계속 특히 저도 그 노래를 이제 제가 부르면서 합창으로 넘어가는데 정말 감정을 담아서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다 이렇게 말하듯이 꼭 하시라고 공연 때도 막 그렇게 하는데 연출도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했었고요. 근데 연출하고도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그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관객들에게 다 이렇게 손짓을 해가면서 이렇게 전달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파트 부를 때가 좀 되게 에로틱한 씬인데 그때 되게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예. 멀리서 보는 데서 선이 굉장히 곱더라고요. 사실 배우님이 이렇게 좀 초청해 주셔가지고 가서 공연을 봤거든요. 그래서 보는데 라인도 좋고 그게 또 굉장히 좀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프랑스어나 이 로켓쇼 이제 공연을 할 때는 몸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몸 관리도 해야 되고 털도 맨날 밀어야 되고 말이에요. 제모와 이 몸 관리가 너무 힘듭니다. 남자들은 특히 털 미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거기 등장하는 모든 남자 배우가 다 제모를 하고 나와요. 그래서 하다못해 나레이터를 하시는 그 선배님까지 다 제모를 다 하셔야 되는데 정말 매일 공연 전에 제모할 때 다들 어떤 면도기가 더라고 그래서 서로 여자 배우들이 막 이렇게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제품 설명이랑 해가지고 이 제품이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고 왁싱은 절대 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. 네, 관객분들도 아마 궁금한 지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네,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렇게 앞에 계신 분 계신데요. 잠시만요.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.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면. 네. 많은 모든 뮤지컬이 있는 영화들이 원작이 있는 영화들이 영화가 되면서 좀 더 영화적인 설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저는 로키 호러 피처 쇼는 한국 공연만 봤지 다른 공연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게 영화적인 설정이 되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. 일단 제가
이거랑 연결해서 배우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 번 로키오더쇼 공연을 했지만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원작에 좀 충실했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거랑 해가지고 같이 좀 어떤 지점들이 좀 변화했는지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연을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. 근데 공연이라는 것은 일단 무대라는 곳이 있고 무대라는 것은 영화처럼 이렇게 막 장면이 디테일하게 변한다든지 클로즈업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. 전체적으로 이 공간 안에서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들이 영화에서는 되게 서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, 그것이 이제 뭐 영화와 공연이라는 매체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, 이번 로키오더쇼 저희가 했던 거는 로키오더 피처쇼에 좀 더 가깝게 해보자, 영화적 상상력에 좀 더 함께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 때부터 이제 자막도 막 띄우고 실제 영화관 설정을 실제 영화관 이게 처음에 어셔레에서 이제 처음에 낮잠을 자면서 꿈꾸는 거잖아요. 이게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제일 표현을 잘해보자라고 해서 좀 그렇게 했었고요. 이런 뭐 예를 들면 헤드윅 같은 것도 공연에서는 그냥 입으로 말로 모든 것들을 그냥 하잖아요.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펼쳐져서 장면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랑 공연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 영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 영화를 하면서 이제 스태프들하고 감독들, 배우들 간에 가장 그 이견이 많았던 게 처음에 이제 노래 나올 때 입술로 나오는 그 노래 장면 있잖아요. 그 노래 장면 보고 그 내용 자체가 이 리처드 오브라이언 자신이 이제 예전에 좋아했던 B급 영화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리처드 오브라이언하고 짐 셔먼 같은 경우는 그 영화들이 나오는데 이 B급 영화들이라는 거는 그냥 메이저는 아니니까 안 본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실제로 영화에 등장했던 릴을 좀 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특수무대를 하는 그런 특수무대 감독이 그건 너무 영화적인 걸 티를 내는 거다. 차라리 이제 입술 모양으로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입술 모양이 되는데 그 입술 모양이 어디서 온 거냐면 그 만네이 예전에 유명했던 사진작가가 그림을 그리게 있는데 오브저버토리 타임 더 러버스라는 게 있거든요.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만네이에 그걸 치게 되면 입술 그림이 나와요. 그래서 그 입술 모양으로 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그게 좀 영화적으로 합충적인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 원작 뮤지컬하고 다르겠고 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성이 이렇게 우주선처럼 확 올라가잖아요. 근데 그 성의 무대가 됐던 곳이 어디냐면 영국에 이제 예전에 보면 이 해머 호러라고 해가지고 해머 영화사에서 호러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. 거기에 만들었던 이제 성으로 많이 사용했던 곳인데 직접 이제 거기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여기 등장하는 그 로키오로 같은 인물은 보고 있으면 사실은 프랑켄슈타인의 어떤 그런 것처럼 새롭게 창조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그 성 자체가 훅 날아가는 것도 굉장히 좀 영화적인 데다가 그런 어떤 영화의 그 B급 영화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도 이 영화가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 이제 히트하고 나서 실제 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. 이게 윈저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 성이 호텔로 바뀌어가지고 그 호텔에 가게 되면 그 흔적만 좀 남아있다고 해요. 그래서 거기에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거든요. 거기 그 마지막 특히 그 장면 그 우주선 날아가는 장면이요. 공연마다 그걸 표현하는 게 다 달라요. 그 각 시즌마다. 그러니까 이번 최근에 제가 했던 그 로키오더쇼에서는 그냥 사운드로 그냥 소리로만 그걸 표현을 했고요. 대신에 그때 마젠타랑 리프라프가 노래로 정말 한번 극장을 한번 다 뒤집어 엎어라. 그래서 막 해서 사자부를 한번 내뿜어라. 그래서 사실은 리프라프랑 마젠타를 캐스팅할 때 특히 마젠타를 캐스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마지막에 사자어를 할 수 있는 배우인가. 그게 가능한가. 그래서 1번 조건이었어요. 사실 연출하고 캐스팅 이야기를 할 때. 그래서 뽑혔던 분들이 뭐 서문탁, 리사, 김영수 이런 분들이 사자어를 뱉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이 됐었고 제가 전에 라이센스 투어팀, 호주 투어팀이랑 공연했을 때는 그 팬텀들이 실제 요만한 장난감 우주선 같은 게 있거든요. 그걸 막 이렇게 똑같이 사운드가 나는데 그거를 그래서 두 명이서 이렇게 막 우주선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요. 그래서 장난감 요만해요. 요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저쪽에서 또 다른 팬텀은 이렇게
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고요.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게 B급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었고, 또 어떤 공연에서는 또 네온으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라인을 달아가지고요, 콕 하면서 이게 끼끼끼끼끼끼 이렇게. 근데 뭐 되게 소리는 큰데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면 끼릭끼릭끼릭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걸려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. 약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, 공연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은 되게 다르죠.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성인 CG로 막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뭐 그런 게 공연하고 영화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사실 말이 CG, 그 당시는 CG가 아니라 그렇죠. 모형 그냥 스스로가 모형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, 사실 이제 마젠타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 마젠타 했던 배우는 뮤지컬에서 했던 오리지널 멤버인데, 영화 할 때 가장 이 감독하고 가장 힘들었던 리처드 오브라이언, 그리고 또 리처드 오브라이언과 이견이 많았던 배우가 마젠타를 했던 그 배우거든요. 뭐냐면 이 영화 처음에 나올 때 노래할 때 그걸 마젠타 연기를 했던 배우가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부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리처드 오브라이언이 자기가 부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. 그러면서 합의를 봤던 게, 대신 그렇다면 마젠타를 맡은 배우의 여기 나오는 그 입술 자체가 그 배우의 입술이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합의를 본 상황이거든요. 그런 게 또 굉장히 좀 재미있긴 한데, 아무래도 그런 게 영화로 넘어가면서, 영화라는, 물론 뮤지컬도 그렇지만 영화라는 것도 변수가 너무나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없으시면 제가 그럼 네, 가운데 남자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네, 아까 전에 자동차 라디오에 나오는 그 워터게이트의 그 연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. 그러면 그거하고 붙여서 봤었을 때는 이 영화의 어떤 주제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. 사실 뭐 직접적인 어떤 주자라기보다는 그 리처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자체가 이제 민주당이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 이제 닉슨 대통령이 도청을 했고, 그것 때문에 이제 사임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,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당시 이제 베트남전에 반대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화를 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에서도 그런 거죠. 흔히 이제 보수대여 닉슨 같은 보수주의자 같은 경우에 뭐 섹스라는 거를 사실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,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. 말로 뭐 공개적으로 거론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게 생각을 했고, 근데 그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욕한 거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개념만 정상성에다 놓고 바라보지만,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이 성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문화들과 그런 개념들이 섞여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좀 의미를 거기 그 리처드 닉슨의 어떤 사임하는 연설에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, 그런 좀 굉장히 다양한 문화에 대한 되게 자금이장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가령 처음에 프랑크푸르터가 이 여기 나온 로키오로 처음에 창조할 때 보면 위에 막 수도꼭지 달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막 희한하게 무 이렇게 하잖아요. 거기 보면 색깔들이 다 달라요. 무지개 색깔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죠. 그 성의 바깥에서는 흔히 이제 당시의 정상이라고 했던 어떤 그냥 단일한 문화에 대해서만 계속 지켰던 건데,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다양한,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처드 오브라이언이 얘기한 것처럼 뭐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다는 거죠.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그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나오는 그 연설도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거기 또 특히 여기 나오는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그 시대상을 상징하는 그 문화 현상이나 뭐 세대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. 그럼 예를 들면 그 말씀하신 스캇 박사, 닥터 스캇은 가장 보수적인 그 기성세대를 상징을 해요.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 사람도 마지막에 이제 망사 스타킹 신고 같이 그렇게 변하게 되잖아요.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디라는 캐릭터는 50년대 락앤롤을 상징하거든요. 그래서 프랑크푸르터가 걔를 죽이는 건 이제 50년대 그 락앤롤의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미지적으로 계속 표현되고, 그다음에 그 브래드랑 자넷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아주 전형적인 그 미국의 보수적인 그 젊은이들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. 그들이 콜롬비아는 또 인간이잖아요. 또 콜롬비아는 이제 그 히피 문화나 마약 이런 것들에 이제 빠져 있는 그 세대 20대 똑같은 그
그것을 상징을 하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변해가는 모습들 그다음에 얘가 콜롬비아가 마지막에 막 그 공연에서도 보면 프랑크푸르트한테 막 내가 당신한테 속았다고 그러면서 난 여기 떠날 거야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활락이랑 이런 것들이 있던 친구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리프라프가 또 그 마약을 뿌리면은 걔가 또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또 결국 또 그걸 추구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요걸 캐릭터 하나하나를 그냥 인물로만 볼 게 아니라 당시 70년대 그때 뭐 영국 미국의 그 사회 현상 내지는 그 세대들 이런 걸 대표성으로 보면 또 더 되게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이제 배우님께서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 데가 이제 저희가 4월에 그 GV 로키오라 피처스를 보고했던 GV였는데 안 그래도 그때 제가 그 에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탁 머릿속에서 쳤던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에디라는 어떤 라쿠날 문화에 대해서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단죄를 하고 프랑크푸르트가 갖고 있는 그런 좀 어떤 뭐 글램락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자신의 가치를 지킨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저는 근데 이 영화가 또 하나 훌륭하다는 점이 그렇게 프랑크푸르트가 갖고 있는 가치 자체가 올바르다. 이것이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결국 프랑크푸르트 역시도 리프라프가 이제 외계인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뿅 싸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문화라는 거는 어떤 문화가 유행일 수도 있고 그 문화가 계속 가진 않고 계속 또 후대의 문화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진보적인 어떤 생각에 대해서 계속 바뀌고 바뀌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 에디 말씀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외계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을 또 죽이고 이랬구나 하는 그런 가치가 있어서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고요. 그게 막 상징을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했던 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그렇게 세대를 또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리처드 오브라이언이 비급 영화를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사들을 또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영화사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콜롬비아라는 이름 자체가 콜롬비아 영화사에 있고 뭐 RKO 있는데 근데 또 콜롬비아가 되게 재밌었던 게 미키마우스 모자 쓰고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디즈니에 대해서도 보여주긴 하지만 사실 디즈니가 굉장히 유명한 게 디즈니는 자기네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그 보수적이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보수적인 거에 대해서 좀 또 되게 재밌게 어떻게 보면 뭐 조롱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살펴보기에는 계속 이렇게 매번 볼 때마다 새롭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지점들이 또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 작품이 매력이 있는 게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찾아내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, 또 질문이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. 앞쪽에 네. 앞쪽에 손 들어주셨거든요. 예, 말씀하시면 됩니다. 네, 저 되게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배우님께서 영화의 팬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노래 그 Don't You Let Me 이쪽에서 그 말을 이야기한 주제 이런 게 약간 오는 게 있잖아요. 혹시 그걸 딱 처음 노래를 들었을 때 그 후에 배우님께서 실제로 그런 그 말이 배우님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고요. 두 번째는 그 마지막에 뮤지컬에서는 그 마지막에 휘저를 들고 나가잖아요.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렇게 막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끝나고 혹시 그 뒤에 그 브레다 다녔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혹시 배우님께서 상상하셨거나 그런 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. 일단 존 드리밋빛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지고요.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항상. 네, 그게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거기 보면 되게 그게 야하잖아요. 야한 장면이잖아요. 근데 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. 아무튼 저는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항상 그렇게 살려고 살면서도 좀 약간 좌우명 같아요. 저한테는. 네, 좀 고정관념 없이 좀 꿈꾸고 항상 저는 스스로 저를 한마디로 너라는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니? 스스로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저는 스스로 나는 드리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계속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쉬지 않고 꿈꾸고 뭔가 새로운 걸 꿈꾸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해서 해보고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아닌가? 그래요.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돈드리니키스는 그냥 저에게는 인생 저항명이었는데 영화를 봤더니 더욱더 굳어진 인생의 저항명이 됐고 그 다음에 뭐 브래드랑 자넷은 그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? 그냥
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. 저는 다시 한 번 맛보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네,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냥 뭐 첨언하자면 그 원래는 이게 밝히면 안 되는 사실이었는데 나중에 누구 그랬는데 리처드 오브라이언이었을 거예요. 인터뷰를 후에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말한 그 자넷하고 브래드 같은 경우 당시에 이제 그 보스윅하고 수잔 프랜턴이 당시에 사귀고 있었대요. 네,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걸 얘기를 이제 안 하는 게 아마 그 스태프와 배우들 사이의 어떤 룰이었나 봐요. 근데 리처드 오브라이언이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살짝 그런 일이 있었고 뭐 하나 얘기하자면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셨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다른 배우자들을 만나거나 이랬겠죠. 아마 그거 모르죠. 또 둘이 또 잘 짝짝꿍이 맞아서 잘 살았으니까 같이 경험했으니까 아니면 또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됐어 너랑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다시 못 살겠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 뭔가 사랑보다는 동지의 우정 끈끈해짐이 생기잖아요. 네,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근데 저는 그냥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실제로 수잔 서랜더는 배우로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지만 사실은 반전주의자인데다가 막 또 반사형주의자이고 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또 굉장히 활발하게 하니까요. 아마 또 그런 좀 의미가 아마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억지로라도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예, 또 질문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좀 더 질문 받을 시간이 있거든요. 없으시면 제가 배우님한테 항상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. 예전에 4월에 GV 할 때는 제가 공연을 안 봤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공연을 또 직접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잖아요. 그 의미를 떠나가지고 배우님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이 곡 로키 오로 피처쇼에서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건가요? 저는 뭐 지금도 로키로쇼 딱 생각하면은 사이언스 픽션 더블 피처는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줄 사실 여기 올 때도 차에서 그거 부르면서 왔어요. 그래갖고 저는 이게 처음에 저희가 공연 커튼콜 때 이거를 약간 이제 빠르게 편곡을 해서 그거를 이제 노래를 커튼콜 때 불렀거든요. 근데 이게 펑크락 버전으로 한 버전을 이제 불렀는데 그걸 이 펑크락 버전에다 한국어를 붙이면 진짜 세상 촌스러워요. 이게 일단 라임이 안 맞아요. 말이 빨라져서 라임도 안 맞고 그게 맞춰버리면 이게 진짜 촌스러움이 끝이에요. 그래서 도저히 안 하니만 못한.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오리지널 영어 가사로 해보자. 그래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그걸 이제 영어 가사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결정이 딱 됐을 때 전 배우가 이제 멘붕에 사실 빠졌었거든요. 유일하게 저하고 마이클 리 배우만 멘붕에 빠졌어요. 전 이미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. 근데 마이클 형이 한 얘기가 그게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. 특히 빨라지면 발음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하기에도 미국 사람이 나도 하기 힘든 거 어떻게 이걸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발음을 제대로 하냐고 안 된다고. 리사도 그 영어를 되게 잘하거든요. 근데 리사도 이거 말도 안 돼. 그러니까 뭐 간장공장 공장장은 가고 약간 그 정도로 혀가 꼬여요 그게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했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사이언스 픽션 더 피처라는 곡을 개인적으로는 공연을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고요. 제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는 물론 뭐 처음에 스위트 트렌드 스타이트가 뭐 워낙 충격적이니까 그 노래도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I'm Going Home이라는 곡이 있거든요. 이제 죽기 전에 사실 공연하면서 거기가 제일 웃겨요. 저는 우시는 줄 알았어요. 저는 좀 약간 좀 속상했던 게 근데 이제 덕후 입장에서 세상 제일 웃긴 장면인데 거기서 관객분들이 막 진짜 슬퍼하시는 거예요. 아니 안 되는데 이거는 슬픈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공연이 막 앞에 말도 안 되잖아요. 막 진짜 다 말도 안 되다가 거기서 제가 암고잉엄 딱 하면서 진짜 그러니까 배우들 말로 뭐 니마이 쌈마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앞에 쌈마이 있는 대로 쌈마이를 계속 하다가 거기서 순간 확 변해가지고 진짜 니마이 끝을 해요 제가 막. 정말 근데 그게 그 괴리감에서 오는 진짜 코미디거든요. 진짜 웃겨야 되는 장면인데 관객분들이 거기서 어떤 분들 막 우시는 거예요. 눈물을 막 이렇게 닦으시면서 막
아 여기 웃겨서 울어야 되는 장면인데 슬퍼서 울면 안 되는데 그 장면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제가 진짜 그 웃긴 장면에서 진짜 진지하게 노래할 때 그게 진짜 웃겨야 되는 블랙 코미디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걸 이제 블랙 코미디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진짜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저게 내가 연기를 정말 잘하는 것인가 연기를 정말 못하는 것인가 블랙 코미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괴감과 괴리감 고민도 많이 했었고 아무튼 그 안거리몸 그 노래를 개인적으로는 제 프랑크 바톤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그 장면이 저는 로키로쇼를 통틀어 가장 웃긴 장면이에요. 저 공연 볼 때도 영화 볼 때도 공연 볼 때도 제가 할 때도 사실 항상 웃음을 꾹 참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팬덤들이랑 한 명 한 명 손발 이렇게 잡으면서 정말 세상 진지하게 슬프게 헤어지는데 그렇게 너무 웃기거든요 속으로는. 근데 연기로는 진짜 저는 눈물을 글썽거리지만 관객분들은 막 이걸 바랬는데 함께 우셔가지고 그게 좀 난감했던. 네. 기억이 나네요. 저 공연 볼 때도 굉장히 좀 숙연해지는 그런 게. 그 숙연함이 되게 웃겨야 되는데 그 숙연함을 진짜 숙연하게 보셔가지고 제가 참 난감했었던. 네.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군요. 사실은 뭐 그 얘기 또 막 해주셔가지고 뭐 하나 덧붙이자면 이 영화 같은 경우 그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입술 나올 때 그 입술로 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김정은 감독이 할 때 계획이 입술만 이제 빨갛게, 그러니까 영화 톤을 흑백으로 가져가고 입술만 빨갛게 나오는 걸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입술이 푹스타에서 난리가 난 거죠. 자기는 막 이 팀커리의 어떤 배역을 팀커리 대신에 뭐 데이비드 보이를 쓰던가 믹 제거를 쓰던가 하는데 그것도 안 됐고 했는데 심지어 그렇게 찍는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당시에 기술로도 안 되고 또 영화로도 그렇게 했다가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로키호러 픽처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DVD가 굉장히 주기적으로 많이 나와요. 그래서 25주년 DVD를 보면 그 입술만 빨갛게 해서 흑백으로 나오는 버전이 있다고 하거든요. 예, 근데 그걸 국내에서는 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그게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또 어떻게 나올까 또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. 레어템이네요. 그렇게 되면 그 장면 말씀하신 장면이 더 숙연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 장면 할 때는 항상 할 때마다 속으로 너무 참 웃으면서 공연했던 웃었어요 거기는 정말. 그 장면.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그 장면에서 꼭 웃는 걸로. 네 웃어주세요. 이러면서 저는 사실 관객분들이 특히 뭐 앞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걸 막 이렇게 진지하게 막 헛웃음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웃으시면 이 공연 정말 대박 치는구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혹시나 오늘 보신 분들이 다음에 또 로키호러쇼를 보신다면 손가락질하면 삿대질하면서 웃어주세요. 거기 그러라고 있는 시입니다. 네. 네,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을 시간이 있는데요. 예, 혹시 질문 있으세요? 네,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영화를 보기 전에 그 뮤지컬을 보러 갔었어요. 네, 그 배우님께서 그 주인공 프랭크 박사님 역을 하셨는데 그 영화판에서는 그 프랭크 박사가 검정색 그 파마 머리로 나오잖아요. 근데 배우님께서는 다른 머리 스타일 하고 나오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 좀 궁금해요. 제가 공연인데요. 사실 제가 공연 중간에 한 번 제가 요 팅커리 스타일을 그 뽀글이 그거를 했거든요. 근데 그 팅커리 스타일 요 뽀글이가 사실 티렉스라는 밴드가 있어요. 그 티렉스의 보컬이 아주 그 머리의 그 상징이거든요. 근데 팅커리가 그 머리를 한 건 아마 그 사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마크 볼란인가 그래요 이름이 마크 볼란. 그 사람 헤어스타일을 이제 차용해서 쓴 게 아닌가? 마크 볼란도 이제 그랩락의 아주 대표적인 뮤지션이거든요. 그래서 그 머리를 사실 전에 제가 프랑크 바톤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? 이렇게 2대8로 해가지고 올백으로 쫙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? 남자들 하는 거 포마드 포마드로 해가지고 여기다 코사지 하나 분홍 코사지 붙이고 이렇게 했었어요. 그래서 그 머리는 안 했어갖고 이번에는 그냥 그 팅커리 스타일로 그걸 할까 했었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요번에 폭스 TV에서 새로 나온 버전 있잖아요. 로키호러 픽처쇼가 폭스 TV에서 작년에 새로 나왔어요. 뉴 버전이 그 TV 만드는 그거 되게 재밌어요. 네, 그 약간 뭐 음악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만든 거는 얘네 덕들이 만들었구나. 이거 진짜 감독이 이거 덕이구나. 그래서 실제로 그
팀커리가 출연을 해요. 나레이터로 잠깐 출연을 하고 팀커리가 처음에 등장하면 막 객석에서 막 환호가 나오고 영화 보시면 알아요. 되게 재밌거든요. 네, 그거 꼭 찾아서 보시면 거기 나오는 그 프랑크펀터 역할을 한 배우가 실제로 트랜스젠더 흑인 여자 배우, 그러니까 여자 배우죠. 트랜스젠더 배우가 나오는데 그 배우가 머리 스타일이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그게 되게 이미지가 저한테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프로필 사진 찍을 때부터 그런 스타일로 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연출도 오케이를 해서 그 머리 스타일을 이제 저한테 맞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제 의지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 헤어스타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로케로쇼 관련된 모든 이제 그때마다 다른 배우들은 어떤 헤어스타일로 갈지가 결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로케로쇼 어쩐다 이제 프랑크퍼터는 다 제 머리 스타일로 만들어졌다. 그래서 그 비화가 사실은 그렇게 제 머리를 만들어졌던 거고요. 그거는 팀커리 스타일로 할까 말까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뭔가 좀 2017년이니까 뭔가 좀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 의견이었어요. 제가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. 그래서 중간에 그래도 오리지널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 조윤규 배우가 쓰는 그 팀커리 스타일 헤어 그거를 조금 더 부풀려서 많이 부풀려서 한 번 쓰고 분장이랑 뭐 문신까지 똑같이 팀커리 같이 하고 한번 공연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좀 되게 재밌었어요. 등장 때부터. 얘기만 들어도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네요. 약간 그 덕의 소원 성취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어떠셨어요? 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니까 공연이 끝난 후에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또 공연 전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. 공연 전에는 사실 좀 부담감을 되게 크게 안고 이 GV를 했었거든요. 왜냐면 그때는 관객분들이 뭐 콜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뭐 잘 하실 수 있으실까 막 이런 것들 고민되고 과연 이 공연이 성공을 할까 이 영화가 또 한국에서 이렇게 개봉을 또 다시 하고 막 하는데 잘 될까 요즘 뭐 저도 젊지만 더 젊은 20대나 젊은 분들이 또 이 문화에 대해서 나만큼 좋아하고 열광할까?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우리나라 관객 여러분들 문화 수준이 이제 정말 많이 높아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공연이었고요.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저 스스로에게는 뒤풀이 같은 느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. 이제 로큐로 쇼가 한국에서 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공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연한다면 더 즐겁게, 더 재미있게, 더 원작에 가깝게, 그러니까 원작 분위기에 가깝게 공연할 수 있지 않을까. 더 많은 콜백과 함께. 사실 콜백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진짜 하나가 돼서 막 이게 공연이 막 조용하면 안 되거든요. 계속 시끄럽고 막 박자짓거리 해야 되는데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많이 관객 여러분들이 로켓 픽처쇼를 이렇게 또 많이 보러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고 GV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도 되게 감사드리고요. 다음 로켓로 쇼도 여러분들 좀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하늘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꼭 다시 한번 할 거니까요. 엉덩이가 쳐지지 않는 한 하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아무튼 열심히 오래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엉덩이 관리 잘 일단 콜백 하기 전에 I'm going home 나올 때 이제 듣는 걸로 저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고요. 그래도 그때 4월에 뵙고 공연할 때 뵙고 오늘 뵀는데 얼굴에 기름이 잔뜩 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빠진 것 같으신 느낌?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제가 여행을 좀 오래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지금 타가지고요. 뭐 이렇게 덕지덕지 좀 이렇게 빨리 보습에 신경을 쓰다가 뭘 좀 많이 발랐더니 죄송합니다. 기름지는 물을 아니, 보기 좋다는 말씀 찍었어야 되는데. 그렇습니다.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함께 해주신 소영준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